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준입니다. 내가 오늘 몇 가지 좀 핵심적인 내용들만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내준 질문도 아마 여러분들도 뭐 궁금해 하겠죠.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 시험 문제 여러분들 성격을 좀 잠깐 나랑 좀 살펴보고 갑시다. 일단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수능 시험하고 비교를 하는 거는 이제 난이도는 당연히 높은데 공부하는 방식이라든가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를 좀 한번 파악해 보려고 말이지. 이 임용 시험의 특징을 좀 한번 파악해 보려고 수능 시험을 비교를 해본 거예요. 임의로. 우선 여러분들 수능 시험은 말이야, 정답을 찾는 게 우선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료를 보고 보기를 보고 정답을 찾는 게 이제 수능 시험인데, 당연하죠. 임용 시험은 여러분들 이 정답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차이죠. 큰 차이지 이제. 그래서 답을 찾는 거냐, 아니면 이제 답을 찾아서 자기가 이제 구상해서 쓰는 거냐, 이런 차이가 있고, 사실은 이 수능 시험은 여러분들 보기하고 말이죠. 이제 일종의 이제 내용을 여러분들이 대조해 보면 말이야, 대체적으로 이제 맞는지 틀리는지를 판단해낼 수 있는데, 임용 시험은 이게 자료를 통해서 말이죠, 출제 의도를 파악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자료는 반드시 출제 의도가 숨어 있어요. 숨은 그림처럼 말이야. 그래서 그 의도를 얼마나 잘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제 파악해내느냐, 물론 이것도 실력이겠지만, 세 번째는 이 보기에 말이죠, 수능 시험은 보기에 답의 단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보기만 잘 읽어보면 말이야, 지금 이 문제의 답이 무엇인지를 대충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임용시험은 여러분들 이 자료에 말이죠, 답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답의 방향이 제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진술해라 또는 기술해라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이 자료 속에 들어있죠. 그래서 이제 이 방향을 어떻게 잘 찾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 네 번째는 당연하죠. 수능 시험은 개별적인 문법 내용이 중요해요. 물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가르쳐야 되겠지만, 이런 시험을 보도록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게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주된 어떤 임무겠지만 말이야. 근데 임용 시험은 이 문법 내용들 간의 특징을 비교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거 특징을 비교하는 게 이게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컨대 말이지, 뭘 비교하라는 거냐? 예를 들자면 말이야, 내가 그냥 몇 가지 임의로 가져본 거야. 예컨대 말이지. 예컨대 종속절하고 부사절은 어떻게 이게 다른 거냐 같은 거냐, 이 관계가 뭐냐라는 거잖아요. 이중주어문과 서술조를 아는 문장은 이게 어떤 관련성이 있는 거냐 도대체 말이죠. 또는 말이지, 이 보호하고 말이죠, 필수적인 부사어인데 보호와 필수적인 부사어는 문법적으로 어떤 관련성이 있는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을 예컨대 말이죠, 그 특징을 내서 비교하는 말이지,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죠. 그래서 오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비교야, 비교. 거의 99%가 말이지 이렇게 출제가 돼요. 이 문법적인 사안들을 비교하는 문제가. 이 두 번째는 말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시험에 대응해야 될 거냐라는 거잖아요. 이제 어떻게 대응할 거냐 도대체 말이지. 얘네들이 말이지 그냥 암기하고 이해하면 돼요. 사실은 수능 시험이 여전히 암기 위주의 이제 시험인 거지. 근데 임용 시험은 말이죠, 문법적인 내용들을 이해하고 이해한 내용을 말이죠, 정확하게 용의에다가 적용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필요하면 부분적으로 암기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는 걸 여기서도 한단 말이야, 자꾸. 여전히 암기하려고 들어요, 이제. 두고 보자 이거잖아. 내가 이제 딱 개론서 펴놓고 말이지, 한번 내가 머리 터질 때까지 한번 내가 외워보겠단 말이지. 이 이제 파국으로 가는 말이야, 이제. 시작은 거기서 이제 출발하죠. 그래서 암기가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그게 절대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암기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도 자기 실력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문법적인 내용을 이해한 내용을
용리에다가 어떻게 정확하게 이제 적용시킬 거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죠. 두 번째는 사실 수능시험은 정답을 파악하는 연습을 하면 돼요. 정답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면 돼. 옳으냐, 그르냐를 파악하면 되는데, 이 임용시험은 말이야, 정답을 파악해요, 일단. 그러니까 파악한다는 말은 구상하는 거겠잖아. 정답을 찾아서.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것을 구성해서 반드시 기술하는 연습을 해야 되겠지. 직접 써봐야 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암기하고 또 공부를 눈으로 하고 말이지. 인터넷이야 맨날 눈팅만 하게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기술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단 좋은 문제를 가지고 평가 문제겠죠. 이제. 세 번째는 사실은 이 수능시험 용례를 말이지 이론에 적용시켜요. 일종의 균합적이라고 볼 수 있지. 근데 이 임용시험은 말이야 이게 어떻게 보면 연역적이에요. 그래서 이론을 용리에 적용시켜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이제 우리가 기출문제를 구체적으로 풀어보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적용을 시켜요. 이론을 용리에 적용시키고 그 다음에 뭐 한다? 확장시킨다. 확장이라는 게 확장은 응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적용력도 중요하지만 이 임용시험에서 이 응용력이 굉장히 중요하지. 응용이 뭐냐? 했잖아. 응용이 아까 비교야, 비교하는 게 응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는 이 수능시험이 그래 보기를 통해서 정답을 색출하면 돼요. 이제 그런데 임용시험은 자료를 통해서 말이죠. 그 문제 의도 아까 있죠. 문제 의도를 파악하고 이건 이론 그래도 괜찮고 문법 그 내용들 간에 어떤 특징들이겠지. 이런 것들이 어떤 관계를 이제 들어서 이제 이론 간에 문법 내용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말이지. 임용시험을 한마디로 그래서 요약을 하면 말이지.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 대응 방식은 이론을 적용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응용하고 그리고 기술한다. 써본다. 그래서 이론을 용리에 적용하고 이론 간의 관계를 파악해서 정확하게 잘 썼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하는 시험이 임용시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 여기 지금 뭐 이론은 문법적인 내용을 적용시킨다. 용리에다가. 그 다음에 응용한다. 비교한다. 그 다음에 정확하게 기술한다. 저건 여러분들이 임용시험을 포기하지 않을 때까지 또는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서 말이지 시험 문제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 쓸 때까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중요한 키워드예요. 오늘 내가 여러분들 이 영업 비밀을 많이 얘기해줘요. 많이 얘기해줘. 어떻게 준비해야 될 거냐에 들어서 이제 준비 과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여행을 가더라도 말이야. 여행을 가더라도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잖아. 철저하게 말이지. 이 중요한 시험을 눈앞에 두고 말이죠. 모르겠어요. 뭐 나름대로 준비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지. 구체적인 준비를 얘기하는 거야. 구체적인 준비. 마음의 준비 말고. 우리가 여행, 항해를 하려면 나침반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준비해야 되잖아요. 나침반이라는 게 뭐야 이게? 목표야. 나는 좋은 교사가 되겠다. 나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그런 삶을 나는 살고 싶다. 좀 세속적이지만. 그 목표가 정확해야 되고. 두 번째, 시험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해야 되잖아요. 이 시험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뭐야 이게? 이게 목차예요, 목차. 국어학의 목차. 이게 뭐랑 같아? 이게 나침반하고 똑같아. 방향을 설정해야 될 거 아니야. 아무데나 막 갈 거냐고. 막 가진다니까 저거 없이는 말이죠. 어떻게 갈 거야? 이거 없이 어떻게 갈 거예요 도대체? 또 없이 갈 수 있대요. 그냥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나 봐. 시간이 그냥 해결해 줄 거고 말이지. 두 번째, 그래 지도도 있어야 되잖아. 지도. 지금 여러분 나눠준 그 지도야. 그 지도. 여기다가 잘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지도에다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인테리어를 하겠지. 살도 붙이고 이제 예쁘게 말이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나름대로 말이야. 그래서 이 지도가 필요하죠.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방법도 모색하고 어떻게 공부할 거냐 도대체 말이지. 또 식량도 있어요. 식량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식량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연료도 물론 필요하지만 기출 문제야.
기출문제. 그리고 뭐예요, 이거? R문 50. 이 두 개. 이게 지도예요, 지도. 좀 없이 간다고 그냥 말만 듣고 이제 절로 가면 되겠더라. 절로 가면 된다더라. 이러면서 이제. 주변에서 말 많이 하잖아. 절로 가면 된다고. 돌아오기 십상이죠, 그대로. 이제 뭐 항해를 하려면 배가 있어야 되잖아. 교재는 말이죠. 2권 이상은 불필요해요. 2권까지 있으면 돼. 2권까지. 어떤 게 됐든지 간에. 2권 이상은 불필요해요. 식량과 연료도 필요하죠. 자료가 필요한데 자료에 여러분들 양이 아니고 질, 좋은 자료 한 개만. 이 시험을 공부를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좋은 자료, 손때 묻힐 수 있는 자료. 그 좋은 자료 한 개만 있으면 돼요. 한 개가 아니더라도 좋은 자료이면 돼. 예? 양으로 그냥 질퍽하게 많은 자료가 아니야. 이 함정이 많이 빠지죠, 이제. 여기. 자기도 모르게. 왜? 공부는 잘 안 되고 말이야. 얘라 그냥 자료 한번 묻혀보자 말이지, 이제. 자료가 마치 자기 실력인 것처럼 착각하는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오류를 이제 범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사실은. 잘 모르고 이제 이 출발을 했다가 말이에요. 이 태도도 중요한데, 여러분들. 가르쳐 준 대로 공부하는 게, 수용하는 게 수능 시험이잖아. 가르쳐 준 대로, 그냥.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외우고. 반드시 적용할 수 있어야 되고, 스스로 응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힘을 키워야 되고, 안목을 키워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남이 해주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하는 공부가 수능 시험이잖아. 선생님이 해주는 대로 말이지. 참고서가 해주는 대로, 문제집 해주는 대로, 자습서가 해주는 대로. 스스로, 그래. 실은 뭐? 근육을 키워라. 지방 말고. 여러분들 1년 공부하다 보면은 굉장히 이게 살집이 늘어나. 그 자기 실력이냐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자기 실력이. 그러니까 좋은 점수는 말이죠. 근육으로 얻는 거지. 지방으로 얻는 게 아니라. 이거 운동으로 키워지는 거잖아.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내가 여러분들, 근데 그 카페도 올려놨는데, 뭐 읽어보지 않아도 돼요. 이 수능 시험은 말이죠. 희망이야. 아, 좋은 대학에 갔으면 좋겠다. 내가 문법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으면 좋겠다. 바람이잖아, 이제. 근데 임용 시험은 악마의 속삭임이에요. 악마의 속살거림이야. 얼마나 스스로를 믿을 수 있느냐, 이제. 자기를, 자기 자신. 어디서 나와? 이건 스스로에서 나와요. 어디 의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이 자신을 믿을 수 있을 만큼의 준비가 돼 있어야 되잖아. 그런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여기다가 희망을 걸어요. 자꾸 희망을 걸어. 그 허망한 희망을 걸어. 되지도 않을 걸 말이지. 얼마나 간절해 또. 맨날 기도하고. 안 돼요. 안 된다고. 나 합격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이 말이지. 자기 희망대로 말이지. 예? 그렇게 어떤 성과를 가져두지 않아. 이게 없는 한. 이게 생기면 이건 없어지거나 약해져요. 사실은 이 수능 시험은 높은 점수를 얻는 게 목적이잖아. 근데 이 시험은 말이죠. 여러분들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잖아. 잘 가르쳐야 되잖아. 재밌게.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이 이게 임용시험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실은 합격에 대한 목적도 있지만 학생들을 잘 가르쳐야 된다는 그런 식의 더 중요한 목적이 있는 거잖아. 그런 선생님을 우리는 뽑겠다. 그래서 이런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런, 뭐랄까, 이른바 나는 그런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멘탈 관리가 굉장히 필요해요. 이 초반에
이 과정을 이제 여러분들이 시작하기 전에 말이죠. 이런 강력한 마음의 준비가 없이 섣불리 어설프게 이제 뛰어들었다가 말이야. 굉장히 이제 힘든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어서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너무 중요해서 뭐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역사를 왜 공부해요? 역사를 왜 공부할까? 지나간 일을 왜 공부해요? 이거 왜 공부해? 그래, 미래 때문에 하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제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기 위해서 그래서 과거를 공부하는 거잖아. 그래서 기출문제가 중요하다. 근데 얘가 크게 흐름이 세 흐름이 있었어요. 일기야, 일기. 이렇게 일기. 뭐 연도가 중요한 건 아니야. 이 당시에는 주로 이론을 그냥 암기하면 돼요. 암기해서 그냥 암기한 대로 쓰면 돼. 이게 이때 이제 서술식이었죠, 물론 이제. 이게 이제 객관식으로 바뀌어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문제 형태가 유형이 바뀌면서 문제 성격도 조금 바뀌어요. 그래서 이론을 어떻게 이번엔 적용시키는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적용시켜서 알맞은 답을 찾는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었던 거지. 이때 들어오면 말이야, 이제. 3개 들어오면 2014년부터 현재까지가 이제 지금까지죠. 그래서 기입형과 이제 서술형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여기는 말이죠. 이론을 적용했던 그런 이제 문제의 어떤 그런 이제 형태에서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그보다 이제 이렇게 응용이라는 말이 아까 이제 확대야, 확대. 네? 확대하는 말이지.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죠. 아마 내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문법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 힘으로 용례 적용하고 다른 문법 현상에 어떻게 이제 비교하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특징을 찾아내는 이런 문제가 여전히 출제될 가능성이 높죠. 97년부터 그냥 모아봤어. 뭐 중요한 건 아닌데 다 모아보니까 총 172문제. 사활을 걸 수밖에 없죠. 저기 나는 단언하는데 이것만 제대로 풀어내면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과정일 수도 있어요. 난 절대로 여러분들이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이 사범대나 말이야.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교직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이 함정이 뭐냐면 지적 교만 같은 게 있어. 지적인 교만 같은 거. 나는 교직도 이수했고, 나는 사범대고 말이지. 아주 큰일 날 말이야. 그런 생각들을 자기도 모르게 이제 가지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깔보서도 안 되지만 너무 겁먹을 필요도 없지.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만약에 문법 100점으로 치면 말이야. 100점으로 치면 거의 60점 이상을 차지해. 나머지 40점을 얻는 방법도 이 문제 속에 들어있어요. 특히나 여기. 이 기출문제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라는 그 방법론은 또 나중에 다시 좀 설명을 간단하게라도 할 필요가 있지만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시험을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를 이제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참 어려운 어떤 결정을 한 건데, 결정은 여러분들이 한 거고 말이지. 그래서 어떻게 이제 발을 떼느냐가 결국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에 중요한 이제 어떤 이제 요인이 될 수 있는 말이죠. 그런 측면일 수 있죠. 내가 여기 여러분들 질문이 몇 가지 있어서 이거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또 공통되게 해당되는 부분인지 모르겠어서 내가 몇 가지 이제 보내온 질문을 좀 내가 잠깐 여러분들이 소개할게요. 문법이 계속 쉽게 나올까요? 이게 질문이야. 내가 제발 부탁인데 문법 문제가 쉬운 거하고 그 문제의 답을 정확히 쓴 거는 좀 달라요. 답을 정확히 썼냐고. 1점 차이더라도 말이야. 얘기해 줄게. 이거
그 출제 교수에 따라서 달라져요. 좀 실력이 있는 교수가 출제위원으로 들어가면 좀 어려워져. 그렇지 않으면 쉬워요. 아주 간단해. 솔직하게 얘기할게. 그러니까 내년에 어려워질지 쉬워질지가 올해 쉬웠기 때문에 내년에 어렵다든가 내년에 쉽다든가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렵다라는 걸 항상 가정하고 공부하는 거지. 그리고 나는 그 답을 아무리 문제가 쉽더라도 정확히 쓰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공부에 임해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근래 이제 재작년, 작년, 올해 2022년 3년간의 문제가 비교적 쉬웠던 것 같기는 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부동산 값이 내년 오를 거냐 말 것이냐 예측할 수 없듯이 예측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어렵다라고 우리가 각오하고 공부하는 거지. 우리가 이제 최악을 염두에 두고 말이죠. 두 번째는 기출문제를 반복하다 보니 답을 외우게 되는 경향이 크대요. 이게 나에게 질문을 한 건지 송원생이 질문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문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내가 소개해보는 거예요. 누구에게 질문하진 않았어요, 이게 지금 말이지. 기출문제를 반복하다 보니 답을 외우게 되는 경향이 큰데요. 기출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출문제를 왜 공부하는가? 출제 여러분들 형식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야. 문제 형식을 우리가 이렇게 좀 파악해보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를 보면은 앞으로를 알 수 있듯이 말이지. 기출문제를 보면은 앞으로 어떻게 문제가 출제될 것인가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잖아요. 아니, 기출문제가 똑같이 나오진 않지. 기출문제 답을 한다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 답을 외워가지고 똑같은 문제가 또 나올 테니까 외운 대로 답을 쓰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문법적인 이론도 우리가 거기서 파악해야 되고 말이지. 문법적 이론을 파악해야 되잖아. 변형이 되니까 말이야. 그 다음에 어떻게 출제가 될지도 예측해 보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공부하죠. 우리가 힘들지만. 이런 질문도 있어요. 시험 문제 적용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달래요. 아는 개념인데도 잘 쓰지 못하겠다. 이게 좀 질문이 굉장히 이제 본인도 굉장히 좀 고민하는 것 같은데, 시험 문제에 자기가 아는 문법적인 내용을 시험 문제에 적용하는 방법이라고, 적용 방법. 어떻게 적용해야만 말이지 답을 잘 쓸 수 있느냐라는 거잖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주어진 자료 있죠,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자료를 통해서 이 문제의 답을 어떻게 이제 쓰라고 해들어서 이제 이 암암리에 내재되어 있는 그 방향을 우리가 이제 정확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료를 통해서. 또 한 가지가 이제 아까 말한 기술 연습이에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도 여러분들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답을 어떻게 내가 쓸 거냐. 그 연습을 하라는 거지. 답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안 답을 어떻게 잘 쓸 거냐. 연습이지, 이제. 역시 어때? 우리가 이제 평가 문제를 얼마나 잘 우리가 이제 이해했는지를 말이죠. 이제 알 수 있는 말이지. 이제 그런 내용의 문제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어떻게 잘 기술 내지는 서술해 볼 거냐, 이제. 그러니까 이 연습이 충분하면 잘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쓰는 연습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어때 정확히 구상하고 기술하는데 어려움을 자꾸 겪는 거지. 여기 답안 작성 방법이 궁금한데요. 답안 작성 방법. 답안의 작성 방법이라고 돼 있죠. 간단히 할게. 간단할수록 좋아요. 그리고 답을 확실히 알수록 어때? 분량도 적고 내용도 간단해.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잘 모를 때, 문제답을 잘 모를 때 이제 이게 우왕좌왕하고 어때 이제 이게 이제 긴가민가 하니까 답의 이 분량이 길어지는 거야. 정확하게 간단히 써라. 군더더기나 빼고. 군더더기가 들어간다는 건 무슨 말이야? 잘 모른다는 얘기잖아. 잘 모른다는 얘기지. 네? 그러니까 자꾸 이 격가지를 넣는 거 아니에요? 자신이 없으니까. 척 보면 알아요. 이 문제답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척 보면, 한눈에 보면 안다. 그래서 알면, 그 문제답을 알면, 정확하게 알면 어때요? 간단하게 쓸 수 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러니까 정확해지면 간단해질 수 있어요. 최신 기출 경영이 어떠냐고 물었죠. 최신 기출 경영은 여러분들 요 현재부터 시작해서 3년 그리고 5년 토울 정도만 일단 가보면 돼. 조금 더 가면은 7년 정도까지 가볼 수 있어요. 이제 최근 7년간의 문제를 보면은 아하, 어떤 식으로 내년에 문제가 출제가 되겠구나라는 그 형식을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감각해낼 수 있죠. 그러니까 난이도는 이건 조금 따져봐야 되고, 그래서 어려울지 쉬울지는 건 또 나중 문제고 말이에요. 여기 스터디를 하느냐라고 물었어요. 나한테 물어본 건지는 모르겠어. 또 하신다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랬어요. 나는 스터디를 기출문제하고 그래요. 그렇잖아. 문법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논의한 내용들이겠지. 이제 이거 가지고 이게 스터디를 왜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공부는 원래 그냥 혼자 하는 거야. 떼지어서 하는 게 아니라. 떼지어서 할 수 있는 공부는 딱 스터디가 하나예요. 그래서 적으면 좋게. 적으면. 그래서 이 논란 있는 부분들 있죠. 답이 뭔지 정확하게 자신들이 스터디한 결과라는 말이죠. 이 문제 답이 무엇인지가 명확치 않다. 그런 것들 이제 내가 해결을 해야 되겠죠. 문법이라면. 혹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다든가 말이지. 하는 부분들이 혹시 있었거들랑 더 정확하게 설명해 달라고 나한테 요구할 수 있겠죠. 즉석에서. 대면으로 말이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스터디가 진행이 돼요. 그리고 이제 즉각 인원상에 따라서 이제 조금 조는 말이야. 조별 인원은 조금 이제 좀 차이가 있겠죠. 여기 여러분들 커리큘럼은 말이에요. 그래. 이건 뭐 간단해. 이거는 뭐 바뀔 수가 없어. 이건 창의적일 수가 없어요. 기본 과정 해요, 1, 2월 달에. 말 그대로 기본 과정이야. 3, 4월 달에 심화 과정 해요.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재학생들이거나 조금 이제 공부가 아직 좀 덜 돼 있는 경우는 말이야. 이게 차이를 굉장히 크게 느낄 수도 있어. 이 차이를 말이지, 이제. 이건 반드시 메꿔야 되겠지, 이제. 간급을 자기가 열심히 애써서. 그러니까 이거는 글쎄요, 이제 만약에 문법이라면 나를 그냥 개 잡듯이 잡아야 돼요. 개 잡듯이. 뭐 체면이고 뭐고 자존심이고 다 내려놓고 밤이고 낮이고 그냥 전화해서 물어보고 그래야 된다고. 내가 전화를 꺼놓은 한이 있더라도 그런 정도 열성 없이 말이야. 그런 정도 열정 없이 그냥 어떻게 뭐 네가 해줘라. 나는 이제 앉아서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한번 해볼 테니까 등록금 내고 네가 다 알아서 이제 다 나의 실력도 향상시켜주고 해봐라.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그러지도 않겠지만 말이지. 나를 아무튼간에 하인브리듯이 말이야. 들볶아야. 혹시 빈틈이 메꿔질 수 있다면 들볶아야 되겠지. 응? 들볶고 떠나면 되잖아. 합격해서 내년에. 문제풀이 해요. 7, 8, 9월 달에. 1, 2월 달에 할 거고 3, 4월 달에 해요. 그러니까 5월 달, 6월 달에 심화 과정 3, 4월 달에 이건 전체 다 하고 3, 4월 달에 현대국어 문법 심화 과정이에요. 5월 달, 6월 달에 중세국어 문법 심화 과정이에요. 그럼 7, 8, 9가 문제풀이 하겠지. 좀 독특하게 하겠죠, 이제. 독특하게. 정말 좋은 문제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생각하기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또 문제가 너무 이거 좀 허접하지 않느냐라고 혹시 그렇게 이제 실망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림 서퍼놓지도 없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모의고사 하죠. 성패 이 시험의 문법 이 국어학 시험의 성패는 여기서 대충 나요. 처음에 할 수 없어. 그래서 저기서 난다. 여기서 제대로 발을 담그고 들어오지 않으면 말이야 끝까지 헤매게 돼 있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든지 간에. 그래서 1월달, 2월달이 이게 결국은 이 시험의 성패를 가늠해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거 안 해봤어요? 나 때랑 좀 틀린가? 여러분들 고3 올라와서 말이에요. 처음 보는 모의고사 점수 있죠. 처음 보는 모의고사 점수가 3월달에 보는 처음 보는 모의고사 점수가 이게 대체로 수능 점수랑 비슷한 경우가 많아. 그런 경우하고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활을 걸고 1월달, 2월달을 어떻게 이 기본기를 다지는데 매진하느냐가 1년 농사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하느냐에 중요한 어떤 이 과정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점들을 잘 고려해서 이 시험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성격과 이제 그 수능 시험과 좀 아까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이 시험의 성격과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이 시험에 대응할 건지 말이지. 나는 어떤 이 마음가짐을 하지 이 시험 공부에 임할 건지. 그리고 기출 문제는 어떻게 내가 이 접수해 갈 건지 말이지. 이런 점들을 좀 여러분들이 요 1월달 혹시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말이죠. 뭐 이렇게 좀 생각 가다듬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져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설명은 여기서 마치고 송 선생님이 마저 설명하실 거고 뒷시간에 혹시 인터넷으로 받은 질문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내 파트가 있으면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이 문법 그 설명회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학년도 대비 전공국어 합격 전략 설명회, 저는 국교론과 문학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송원입니다. 하여튼 지금 눈이 밖에 내리는 거 모르시죠? 엄청 오늘 폭설이 내린다고 합니다. 되게 기뻐해야 될지. 옛날에는 엄청 기뻤는데 눈 오면, 그쵸? 네, 나이가 점점 들면서 뭐 가기도 걱정이고, 그죠? 예, 하여튼 기쁘기도 하고 또 갈 길 걱정되기도 하는 그런 또 날입니다. 자, 오늘 제가 설명드릴 것은 크게 두 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거 한 10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시간이 우리가 길지 않기 때문에 가장 바탕이 되는 것들 한 10가지, 그 다음에 국교론에서 필요한 거, 또 문학에서 필요한 거로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시나 모르겠는데요. 여기 새로운 길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윤동주. 오늘 뭐 제가 여기서 뭐 수업을 하려는 건 아니고요. 지금 여기 어려운 자리에 또 직접 와서 또 계신 분들과 또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또 실시간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 여러 가지 마음들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하는 또 그런 마음, 불안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그런 마음을 좀 대변하는 윤동주 선생의 시입니다. 분석하자는 게 아니라 한번 보면요. 내를 건너 숲으로 고개 건너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여러분이 찾는 그런 길들이겠죠.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점점점 내일도. 내를 건너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앞뒤가 수미상관이고요. 이게 다 이렇게 양쪽을 맞춰 놓은 시인데 이 두 번째 연과 네 번째 연을 보면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그리고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갈 나의 길. 그 길을 여러 가지 해석이 많지만 이 시는 윤동주가 1938년 5월에 연희전문이라고 하는 지금 연세대학교 연희전문 1학년에 입학을 한 설레는 마음을 가진 윤동주가 만주에서 서울로 올라오면서 가졌던 그 꿈을, 그 설렘을, 그리고 일부 두려움을 표현한 그런 시이다. 아마 여기에서 우리가
공부를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라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떨림도, 내 꿈을, 내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는데 설렘도 있고, 그죠? 약간의 두려움도 있고, 그런 마음을 표현한 시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노래입니다. 노래. 우리 이 노래 가리워진 길이라고 하는 노래를 혹시 아시나요? 처음 모르시나요? 요거는 한 10초 듣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일 듯 말 듯 가물거리는 안개 속에 쌓인 길, 잡힐 듯 말 듯 멀어져가는 무지개와 같은 길. 나머지 노래는 돌아가셔서 다시 듣기 음원하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의 마음은 뭐냐면, 제목처럼 유재하가 1987년도에 발표한 곡이고요. 많은 가수들이 다시 리메이크를 했습니다. 지금 부른 목소리 누군지 아시죠? 네, 아이유님이 부른 노래입니다. 제목처럼 설레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 가리워져 있다, 분명하다면 좀 더 덜 두려울 텐데 내가 가려는 길이 어떤 길인지 어둡고 구름에 가려져 있고, 그런 심정을 노래한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쪽으로는 또 설레기도 하고 한쪽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노래를 선택했고요. 다음으로 이제 아까 그 일반론 10가지 정도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글씨가 조금 해서 이게 잘 보일란가 모르겠습니다. 글씨를 좀, 네. 임용시험 준비라는 제목으로 일단 제목을 달았고요. 첫 번째, 임용 공부와 요리라는 이름을 한번 붙여봤어요. 제가 지난주 이번 주죠. 이번 주 초에 처음으로 잡채를 만드는 데 도전을 했습니다. 설레기도 했고요. 떨리기도 했고요. 또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어둡기도 했고. 근데 마침 그 백종원 선생의 집밥 요리 쉽게 하는 간단 레시피, 이런 책이 두꺼운 책인데 한 500쪽짜리 책에 요리가 한 250가지 정도 요리가 있었습니다. 그걸 펼쳐놓고 보는데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사진도 있고요. 또 글씨도 큼직큼직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나와 있고 눈으로 보기에 너무너무 편리하더라고. 제가 한 장씩 차례를 먼저 보고 이런 요리가 있구나 확인하고 한 장씩 요리를 이제 한번 보기 시작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내가 하고 싶은 요리가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요리를 이렇게, 요리가 나온 부분을 이렇게 펼쳐서 펜을 들고 밑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택된 요리 중에 하나가 잡채예요. 잡채. 제가 참 좋아하는 요리이기도 하고 한번 만들어 보고 싶기도 하고, 또 우리 가족들한테 한번 평생 처음으로 요리를 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밑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재료, 그죠? 당면 360g, 표고버섯 150g, 그죠? 당근, 이런 요리 재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다 이름 들어본 거고 알 것 같아. 그리고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당면을 미리 30초 전에 불려놓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채를 썰고 하고 쭉 눈으로 읽고 밑줄 탁 별표치고 이런 거 하면 되겠다 하고 너무 편안하게 책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 요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은 다음부터 전혀 상황이 바뀌기 시작하더라. 일단 먼저 요리를 사러 가야 됐습니다. 마트에. 그런 적이 별로 없어요. 혼자서 가서 당면을 딱 보는데 당면이 360g이 없는 거야. 1kg, 100g, 500g 양이 가늠이 안 됩니다. 어떻게 사서 얼만큼을 나눠야 될지부터 문제에 봉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당근을 딱 사러 갔는데 당근 중국산 깨끗하게 닦여 있는 거, 당근 국산 그냥 꺼낸 그대로. 자, 뭘 살까부터, 뭘 사야 되냐? 중국산은 깔끔하게 딱 닦여 있고 가격이 쌉니다. 국내산 당근은 좀 볼품목 모래가 막 묻어 있고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그 순간부터
책을 펼쳐놓고 밑줄을 그을 때하고는 전혀 다른 경험, 선택의 경험. 뭘 사야 되지? 뭘 선택해야 되지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더라. 그러니까 빨리빨리 될 줄 알았는데 시간은 빨리, 집사람이 퇴근할 시간 얼마 빨리 요리 만들어서 짠 해야 되는데 넉넉하다고 생각하고 한 서너 시간 전에 가서 재료를 구입하려고 갔는데 서서 뭘 선택하지를 가지고 시간을 보낼 줄은 상상도 못했던 거죠. 버섯도 마찬가지예요. 표고버섯도 중국산, 국산, 좀 큰 거, 작은 거, 이런 재료를 사다가 야, 사갖고만 오면 이제 끝나겠구나, 야, 쉽게 끝나겠구나 하고 딱 펼쳐놨는데 대파는 어슷썰기, 당근은 채썰기, 어떻게 써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우리가 공부를 왜 이 말씀을 드려, 왜 임용 공부와 요리를 연결시켰는가, 왜 유추하려고 하는가. 우리가 이미 우리의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고민, 쉽게 될 거야, 이것만 있으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지만 실제로 그 안에 뛰어 들어가 보면 수많은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수많은 질문과 의문의 고민에 쌓이게 된다. 우리의 삶 자체도 그걸 해결하는, 결국은 내가 이걸 할 거냐 말 거냐, 나 이거 너 복잡해, 안 할래 잡채, 그냥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다 만들어서 한 두세 시간이면 될 줄 알았는데 거의 한 4시간 더 많이 걸렸어요, 시간이. 그리고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물론 딱 만들어줬을 때 너무너무 뿌듯해 하고 막 기뻐한 마음이 들고 기뻐해 줬어요. 맛있게 먹어줬어요. 근데 뒤돌아서 내가 혼자 하는 생각, 시켜 먹자. 배달의 민족, 요기요. 요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요리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아이들 앞에 선다는 건 우리가 요리사가 돼야 돼. 안 해도 되는 거, 누가 잘 차려놓는 음식 먹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야 하고, 우리가 고민해야 하고, 그리고 실천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한 지금 준비 과정이다라는 거, 그거를 매일매일 우리는 사실 겪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용 공부는 다르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공부라는 게 특별한 거야, 다른 거야, 내가 살아온 삶과는 무관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내가 어떤 삶의 문제에 부딪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쉽게 해결될 것 같았는데 너무 많은 난관에 부딪히고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히는 일이 우리 공부다라는 거, 그걸 뛰어넘어야만 내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서두가 좀 길었고요.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임용시험 준비해서 1번 바탕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게 10가지입니다. 지금은 길게 설명할 수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이제 이런 임용 공부를 준비할 때 또는 어떤 일이든 뭐 할 때 두 가지에 대한 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스스로. 무엇을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다른 말로 바꾸면 무엇을에 해당하는 것은 내용입니다. 어떻게는 방법이다. 그럼 임용 준비라면 나는 임용 공부의 영역은 무엇이고 그 내용들은 뭐야, 어떤 내용들을 내가 공부해야 하지?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질문을 하셔야겠죠. 그걸 알고 계신 분도 계시고, 두 번째는 그 공부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큰 두 가지 질문들을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빠져선 안 되는 거, 마지막, 제가 요리를 했던 것처럼 나는 잡채를 할 거야, 잡채는 이런 거지, 이런 방법이 있네, 1, 2, 3, 4 쭉 있네 로 끝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그건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칫 그렇게 공부할 가능성이 높아요. 남이 만들어 놓은 거, 남이 만들어 놓은 자료 딱 놓고 난 딱 펼쳐서 밑줄만 치면 돼. 시험에 나올 거 딱딱딱 집어주면 나는 그거 딱 외워서 시험 보러 갈 거야 라고 하는 게 굉장히 편리하고 합리적인 것 같지만 뒤에 실제로 제가 요리하는 경험을 하지 못했다면 그것과 실제 요리하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거. 마지막에는 반드시 실천한다는 거. 근데 그 실천이 뭐라는 건 이제 뭐 차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또 연결되는 겁니다. 두 번째, 임용시험을 준비할 때 쉽고 간결한 공부, 쉽고 간결하게 밥상이 딱 차려져 있어서 나는 먹기만 하면 되는 공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거는 오해입니다. 왜 그러냐면 쉽고 너무 단순하고 간단할수록 깊이가 없죠. 진짜 내 거라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복잡할 수 있어요. 내 공부가 굉장히 복잡한 것일 수도 있다는 전제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힘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는 걸 반드시 상기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많은 분들이 이제 논의가 되고 있죠. 암기냐 이해냐. 임용은 암기야. 국교론 이론들 모두 암기해야 해. 교육과정 모두 암기하면 돼. 일부는 맞습니다. 암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 머리를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건 이해까지 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암기하고 있는 그 무엇을 이해한다는 건 뒤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적용할 수 없는 암기된 지식은 쓸 수가 없습니다. 상위 5% 안에 들어가야만 합격하는 시험이에요. 어느 정도는 암기하고 있어요, 모든 친구들이. 근데 잘 안 되는 건 이해해서 설명하는 것, 그 다음에 그걸 적용하는 것, 거기까지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밑주치고 이거예요, 이거 나와, 이거 외워, 이거 시험에 나왔어 라고 짚어주는 게 굉장히 손쉽고 간편해 보이지만 실전에 가서 상위 5%, 우리 한 7,000명 정도 시험을 치죠. 그 중에 한 400명 정도가 합격을 합니다. 그럼 5% 내외예요, 전체 인원 중에서. 어떻게까지 우리의 능력을 발달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결과 중심 대 과정 중심이라는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우리가 문학작품을 공부한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가지고 있는 오해가 뭐냐면, 나는 작품을 읽는 것보다는 나는 작품을 잘 안 읽어왔고 잘 모르니까 해설을 읽는 것을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공부의 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작품에 대한 해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고민해 놓은 결과물입니다. 결과물. 그 해설을 내놓은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가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종원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요리책은요, 그분의 고민과 실패와 수많은 난관을 거치고 나온 결과물입니다. 근데 그걸 보면 깔끔하죠. 보기 너무 좋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착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 그 과정 없이도, 그런 난관과 의문과 고민의 과정 없이도 이런 깔끔한 결과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머리에 요리에 대한 이야기를 넣은 겁니다. 직접 내가 들어가서 작품을 분석하다 보면 수많은 난관에 부딪힙니다. 근데 이 경험이 적을수록, 그런 경험을 적게 한 사람일수록 견디질 못해요. 사 먹고 싶어 하죠. 배달하면 딱 도착하니까. 근데 우리는 요리사가 되어야 할 사람이에요. 교사가 되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과정은 정말 이판사판이에요. 멋있게가 안 됩니다. 멋있게 하고 싶은데 안 돼요. 막 갈등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괴로워지기도 하고 또 뭔가 읽고 깨달았을 때 기쁘기도 하고, 그 수많은 과정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 큰 전제로 이해를 좀 우리 공부할 때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공부 방법을 성찰해야 한다는 것, 나의 공부 방법을 성찰해야 한다는 겁니다. 남이 이렇게 해서 나는 그렇게 의존적이니까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게만 따라가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으니까는 학생 신분이거나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을 뿐이라면 가능합니다. 국어시험 쳐서 공무원, 국어 점수 잘 나와서 공무원에 임용될 분은 괜찮아요. 그런데 아이들 앞에 설 분들은
내 지금까지 살아온 공부 방법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거기에서 성공 경험과 실패 경험, 어떻게 능숙해졌을까? 이것들에 대한 돌아봄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돌아가셔서도 내가 어떻게 공부해 왔지? 지금까지 이것들을 성찰하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수정해야 될까? 왜 우리는 시험을 치고 우리의 대부분의 경험이 이겁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또 중간 기말고사 시험, 또 대학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초치기 분치기 합니다. 막 외워요. 그리고 시험장에서 막 쏟아내. 그리고 딱 시험이 끝나면 깔끔하게 잊어버리죠.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학생 신분으로 시험을 칠 때는 가능했지만 교사가 아이들 앞에서 교사로서 설 때에는 잃어버리는 지식, 시험이 딱 끝나면 날아갈 지식으로 공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음은 7번째입니다. 1차 시험과 2차 시험 그리고 아이들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것도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1차 시험 서답형으로요. 우리가 올해 이제 11월 17일 날 시험을 쳤죠. 목표가 11월 17일이면 안 되겠죠. 그렇죠? 1차 시험만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되겠죠.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앞으로 공부할 올 1년 동안 이제 2023학년 2학년도 2년 공부할 그 공부가 1차 시험과도 연결되고 동시에 2차 시험과도 연결되고 동시에 현장에 나가서 내가 만날 아이들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많은 친구들이 오해하는 게 나 1차 시험이 딱 끝나면 그러면 그런 내가 시험 본 결과에 따라서 나 2차 시험 준비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거기까지 미리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그 다음에 빠져있는 게 뭐냐면 내가 현장에 나가서 내가 공부한 내용으로 어떻게 가르쳐야지 되지라고 하는 생각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기가. 다시 말씀드리면 나 임용시험 준비할 거야. 국교론, 문학, 문법 공부할 거야. 그것이 동시에 1차 시험과 동시에 2차 시험과 동시에 내가 만날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내가 공부한 내용을 교과서를 통해서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다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 내가 어떤 공부를 했다, 어떤 걸 이해했거나 일부 암기했거나 이해했다, 그러면 반드시 머릿속에 내가 만날 아이들을 상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막힌다? 그럼 모르는 거예요. 중언부언한다? 그럼 잘 모르는 겁니다. 다시 공부해야 돼. 다시 공부. 좀 이따 메타인지, 상인지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내가 이게 다 연결돼 있고 결국은 내가 그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들었느냐 못 만들었느냐의 결정은 암기한 다음에 딱 시험에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최소한 중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설명을 듣고 아이들이 선생님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군요 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게 진짜 내 거예요. 공부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건 학교 가서 그냥 아이들 만나면 교과서 주니까 그대로 할래 이렇게 공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공부할 때부터 내가 공부한 내용을 내가 만날 아이들에게 가르쳤을 때, 전달했을 때 중학교 1학년부터 우리는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조차도 이해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공부하면 1차도 2차도 문제없이 합격을 하게 된다 말씀드리고요. 8번째입니다. 이제 3가지 남았습니다. 전체에서는 3가지 다 왔어요. 자, 질문과 해결책 그리고 조급함의 함정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제가 아까 첫 모두에 요리 얘기했죠. 문제가 없을 줄 알았어요. 요리를 하다 보니까. 근데 수많은 문제에 봉착했죠. 그래서 그때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자기 질문법. 의문을 걸어야 돼요. 자꾸. 이건 왜 그렇지?
이 시어는 왜 이런 표현이지? 왜 제목을 가리워진 길이라고 썼을까? 왜 제목을 새로운 길이라고 썼을까? 그냥 해설 보고 이 시는 시인이 뭐뭐해서 새로운 길이다. 그럼 그냥 받아들이는 거, 수동적인 거. 여기서 한 차원 넘어서지 못하면 합격도 힘들고 좋은 선생님이 되긴 더 힘들죠. 이런 의문을 자꾸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막힐 때마다 의문을 건다. 나 자신에게도 겁니다. 난 이거 해석이 왜 안 되지? 이 일행이 왜 해석이 안 되지? 라고 질문을 던져야 돼, 스스로. 그래야 해결책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고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조급함. 많은 친구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저는 오래 돼야 돼요. 저는 오래 꼭 돼야 돼요. 다 그렇습니다. 시간 없어요. 오래 돼야 돼요가 가장 많이 하는 대답이에요.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진 고민이고 괴로움이에요. 그런데 조급하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들 가지고 있는 생각이겠지만 충분히 내 걸로 소화되고 이해되고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만 도달할 수 있는 자리예요. 우리 시험이라는 게. 그래서 조금 조급함의 심정들을 조금 내가 충분히 숙성되어야 한다라는 거.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 거. 이런 지식들을. 그렇게 좀 이해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9번째가 연결 능력과 의미학습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이해를 좀 해보죠. 화법과 독서와 작문은 별개의 영역이다. 맞습니다. 별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화법 공부할 때는 화법만 공부하고 작문 공부는 독서는 독서만 공부한다 라는 인식을 내려놔야 된다. 왜? 화법은 작문과 관련이 있고 작문은 독서와 관련이 있고 독서는 화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해요. 그러면 화법, 독서, 작문은 시와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연결학습이에요. 연결시켜야 됩니다. 자꾸 그물망을 촘촘하게 짜야 된다는 겁니다. 자꾸 영역을 완전하게 분리해서 따로따로 하다 보면 우리의 뇌의 용량이 못 쫓아가요. 못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러면 연결시키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단어 하나는 뭐냐면 연결하려면 바로 나의 삶과 연결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화법 이론? 내 삶과 무관해. 아니죠. 대화하죠? 우리 대화 나눕니다. 우리가 상대와 대화를 나눠서 상대가 내가 상대의 의도를 잘 이해하고 상대의 마음을 잘 받아주는 역할을 해야 상대도 날 좋아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소통이 잘 된다고 하죠. 그것과 화법 이론에 나오는 대화와 다른가?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시를 읽는다. 시는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그냥 그거 외우고 문제 풀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면 너무 범위가 좁죠. 그 속에는 시인의 화자의 삶이 녹아있다는 거예요. 그걸 내 삶과 비교해보고 나라면 같은 경험을 했네? 또는 나는 이런 경험 못했는데 이럴 때 이 사람은 어땠을까? 이해되시나요? 연결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의 삶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론들 많아요. 상향식도 하향식 많습니다. 모형들 알아야 되죠. 공부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정작 읽고 있는데 내가 어떤 책을 펼쳐서 읽고 있는데 나는 과연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것과 연결지어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가? 이해되시죠? 길게는. 그 다음에 의미학습도 이것도 연결되어 있어요. 의미학습도. 의미학습이라는 것도 이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나의 삶과 내 경험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의미학습이라는 게. 그래야 의미가 있어진다는 거예요. 이 공부가 의미가 있어진다. 얘가 책 속에 있는 거, 이거는 그냥 교수들이 이론으로 만들어 놓은 거, 난 그걸 외우고 시험 쳐야 돼라는 그만 생각이 있다면 1년을 달리기가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지옥이다. 남의 거니까. 근데 이게 내 삶과 관련이 있구나. 내가 매일 말하고 듣고 읽고 쓰고 시를 읽고 소설을 읽고 문학을 읽고 이해하고 하는 것과 모두 그렇구나. 내 삶과 또는 내 주변의 누군가의 삶과
내 직접적 경험과 내 간접적 경험과 연결되어 있구나 라고 여겨지면 똑같은 내용이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비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의미가 있어진다는 겁니다. 의미가 있다. 이 작품은 의미가 있다. 이 이론은 의미가 있다. 이 화법의 토론의 흐름은 어떤 의미가 있구나.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열 번째는요. 열 번째는 맹목과 안목이라는 일을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자칫하면서 맹목적 학습을 하기가 쉽다. 맹목. 뭐 나왔다니까. 중요하다니까. 그러면 맹목이라는 건 말 그대로 맹자는, 목자는 뒤에 안목의 목자와 똑같습니다. 눈목자예요. 맹자는 똑같이 눈입니다. 눈 위에 망자가 들어있어요. 눈이 망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고하지 않는다. 스스로 사고하지 않을 때 그냥 있는 거 외우고 밑줄 치고 내가 된 거야 외웠으니까 이건 맹목입니다. 내가 사유하고 깊이 생각하고 통찰한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장에서 안 써지는 거예요. 그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해서 못 쓰고 나오잖아요. 시험장에서 이제 시험을 치고. 그러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냐면 나 이거 다 못 외워서 그래. 내가 한 해도 준비할 건데 나 통째로 완전히 다 외워버릴 거야 라는 완전한 잘못된 길로 가는 경향도 있다. 그래서 맹목은 실패한다. 이거 갑자기. 요 안목을 그래서 눈을 가져야 된다고 말한다. 눈. 이걸 가져야 한다. 그래서 제 교재 이름은 전부 눈으로 끝납니다. 화법을 보는 눈, 작문을 보는 눈, 독서를 보는 눈, 현대시를 보는 눈, 문학을 보는 눈, 문학사를 보는 눈. 다 눈으로. 왜? 맹목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에 강조해요. 무조건. 이건 그냥 무조건 중요하대. 이건 나올 것 같대. 그러니까 외워야 돼. 로는 5%까지는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목적이 그건 아니니까 반드시 눈을 가져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을 우리가 성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11월 달 시험 볼 때 가서 성장할 거야가 아니에요. 매일매일입니다. 매일매일. 성장이라는 건 달라지는 걸 말해요. 우리 여러분 뭐 그림, 패션, 또 음악, 영화, 드라마 어떻습니까? 이건 좋은 영화야. 이건 좀 별로야. 눈이 있어야만 확인이 되죠. 성장이란 어제와 달라진 나예요. 저 사람보다 점수가 높아진 내가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비교입니다. 성장이란. 난 어제와 달라. 한 달 전과 달라. 1년 전과 달라. 서강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님 최진석 교수님이 건너가기라는 말을 썼어요. 성장이란 눈을 갖는다는 건 뭐냐? 내가 있던 이 자리에서 저쪽 자리로 건너가는 것. 그런데 과정은 이런 과정을 거칠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과정을 거쳐요. 이건 아리랑 곡선이죠. 잘 될 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 안 될 때는 세상이 다 나를 버린 것 같아. 근데 우리 인생도 어떻습니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좋을 때. 이건 어때요? 이게 성장 곡선이죠. 이 자리에 있다가 막 힘을 막 내가지고 올라갑니다. 여기까지. 이게 성장이에요. 이거 눈을 가진 겁니다. 건너간 겁니다. 그런데 또 정체기가 와요. 다음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괴롭고 고통스럽고 풀리지 않는 시간이 오는데 누군가는 이걸 견디고 믿고 견뎌요. 자신을 믿고 견디고 누구는 못 견딥니다. 못 견뎌요. 그러면 다음 단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느 단계까지 갔을 때 시험 치러 가는 거다. 좀 이해해서 10가지 바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여기다 좀 제가 무리하게 이걸 다 할 시간이 없어서 무리하게 도산 12곡 중에 후 6곡, 후 6곡의 이름이 언학입니다. 전 6곡이 언지죠. 언학이라는 건 뭐냐면 학문에 대해서 말해줄게, 배움이란 뭔지 말해줄게 라는 500년 전에 1,000원짜리인가요? 1,000원에 계신가요? 1,000원 지폐에 이황 선생님 계시죠? 500년 전에 우리의 학문의 선배가 우리에게 들려주신 노래입니다. 시험에도 나왔지만 지금 여기서 이걸 뭐 작품적으로 분석할 게 아니라 빠르게 한 번만 보면 천운대 돌아들어 완락제. 완락제는 도서관이에요. 자기 공부방이에요. 깨끗하다. 만권생애로 낙사. 거기에 만권의 책이, 실제로 만권 거짓말, 약간 실제로 한 1,000여 권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근데 낙사무근해. 내 공부방에 있는 책들을 읽는 게 너무 기쁘다. 이 중에 왕래풍류. 이게 그냥 왕래풍류가 아니에요. 풍류 즐기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하고 반드시 책을 덮고 사유하라, 걸어라, 환기시켜라. 걸으면서 다시 곱씹으란 얘기입니다. 공부 이렇게 해라 얘기예요.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언학에서는. 두 번째, 뇌정이 파산하여도 농자는 못 듣고 백일이 중천하여도 고자는 못 보나니, 뇌정, 천둥 번개가 쳐서 산을 다 깨트려도 귀머거리는 못 안 들려. 안목의 얘기입니다. 안목에 대한 얘기예요. 눈이 없으면 안 보인다. 하늘에 해가 떠도 안 보여. 가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목총명한 남자로 농구 같지 말아라. 우리 남자는 여기서 뭐 하여튼 그런 젠더 그게 아니라 안목을 길러라. 공부, 학문 배우려면 안목을 길러라. 세 번째, 고인도 나를 못 보고 나도 고인을 못 봐. 고인을 못 봐도 가던 길 앞에 있네. 가던 길 앞에 있거든. 아니 가고. 내가 가려는 여러분 목표 세웠잖아요. 그거 올바른 목표죠. 교사가 되겠다는. 여기서 사기꾼이 된다거나 쓰리꾼이 된다거나 할 사람 없죠.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이 말입니다. 당시에 가던 길을 몇 해 버려두고 어디가 다니다가 이제 왔네. 이제 돌아오니 다른 데 마음 안 두겠다. 해석은 여러 가지지만 여기로 본다면 이 공부길에 들어섰으면 올바른 공부 방법으로 다른 데 눈 안 돌리고 가겠다. 네 번째, 청사는 어찌하여 만고를 흐르며 유수는 어찌하여 주야에 그치지 아니하는가. 우리도 그치지 마라. 그치지 마. 학문, 배움이라는 건 멈추지 말고 가야 해. 힘든 난관도 있고 고통스럽기도 할 거야. 그냥 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우부도 알며 하거니 그 안이 쉬운가. 성인도 못다 하시니 그 안이 어려운가. 쉽거나 어렵거나 중에 늙는 줄 몰라라. 이 말이 우부는 쉽게 하고 성인은 어렵게 한다, 그렇게 보긴 어려워요. 첫 단계는 쉽죠. 누구나 시작합니다. 단계가 높아질수록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학문이란, 공부란, 학습이란 그래도 쉬워도 하고 늘 어려워도 나는 간다. 이게 500년 전에 이황 선생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공부해, 어떤 마음으로 공부해야 하는지를 일러준 장면이다. 자, 이제 전체적인 부분들은 한번 간단하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교론은 조금 축약을 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첫 번째 던진 질문, 무엇을 어떻게, 어떤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공부할 것이냐에 대한 관련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국교론 관련해서 무엇을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놨어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영역별 이론을 학습해야 되죠. 화법이론, 작문이론, 독서이론 공부해야 합니다. 그게 내용입니다. 두 번째, 교육과정, 화법교육과정, 작문교육과정, 독서교육과정, 영역별 교육과정을 반드시 공부해야 합니다. 다만 교육과정만 가지고는 안 되죠. 그 교육과정이 교과서에 어떻게 실현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하고 공부해야 한다. 세 번째, 제시문을 독해하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하다. 독서만 제시문 분석이 아닙니다. 우리 시험은 모두 글로 나옵니다. 화법 제시문, 작문 제시문, 독서 제시문. 이걸 분석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기출문제를 분석해야 한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왜 하느냐? 기출문제는 등대입니다. 등대.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를 문제로 실현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가 눈에 확 들어오면, 안목이 생기면, 기출문제를 진짜 볼 줄 아는 안목이 생기면 공부의 방향도 당연히 잡힐 수밖에 없다. 이렇게 무엇을 공부하느냐? 네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론, 교육과정, 독해, 그다음에 기출문제 분석.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 이론들,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반드시 실제 예문과 연결시켜서 분석해야 한다.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토론, 그러면 토론의 사회자 역할, 무슨 토론자의 역할, 반대신문시 토론은 뭐 안에 반대신문이 들어가고 할 때 주의점 막 외워요. 그리고 정작 실제 반대신문시 토론이 어떤 건지 몰라. 이게 너무너무 비일비재합니다. 실제로 이 이론이 적용된 예문과 연결시켜야 한다. 두 번째는 실제 상황이 그려지도록 해야 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대화를 한다. 그럼 내가 누군가를 대화할 때 자꾸 갈등이 빚어졌어. 내 말을 자꾸 못 알아들으니까 막 부딪히고. 그때 어떻게 대화하면 더 갈등을 줄일 수 있을까? 그게 내 공부한 것과 연결된다. 아까 했던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똑같아요. 질문과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맹목이 아니다라는 것. 수많은 의문이 생길 겁니다. 수많은 의문이 생겨야 한다. 수많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던져야 찾아진다. 바로 찾아지는 것도 있고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다. 그 다음에 역시 네 번째, 성찰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메타인지, 우리가 상위인지라고 말씀드리는 거, 메타인지 너무너무 중요하죠. 메타인지가 뭡니까? 우리 초인지, 상위인지, 메타인지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메타인지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메타인지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판별할 줄 아는 것. 뭐 시간이 더 되면 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모르는지, 잘 되는 것은 무엇이고 잘 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래서 뭘 해야 되는지. 이거는 메타인지는 굉장히 그래서 우리가 이걸 브레인스톰, 이게 스톰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잡해. 막 정리가 안 돼. 그게 메타인지가 작동되는 겁니다. 아주 정상적인 거예요. 괴로워요. 낯설고 힘들어. 그런데 그 폭풍이 가라앉으면 밝아집니다. 그게 성장이에요. 근데 우리는 폭풍을 겪기가 싫어. 제가 요리하러 갈 때 마트 안 갔으면 좋겠고, 누가 와서 좀 요리도 다 손질해주고, 내가 직접 고민하고 가져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하는 게 스톰이에요. 그 경험을 넘어야만 지혜, 밝음이 온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두시고, 문학입니다. 이번에 문학은 역시 문학은 이제 네 가지로 나눴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첫 번째, 문학 이론과 문학사에 대한 이해죠. 이론과 문학사에 대한 이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부해야 할 내용의 가장 큰 제목. 두 번째는 역시 문학 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 세 번째는 영역별 작품 분석입니다. 분석. 작품 해설을 읽고 외우는 게 아니라 작품을 직접 내 손으로 분석해야 된다는 것. 다만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직접 많은 수의 작품들을 송원이 직접 분석하는 것들을 보여드립니다. 국교론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실제 예문들을 분석하고 그걸 통해서 이론을 연결시킨다. 네 번째는 마찬가지로 기출문제 분석입니다. 문학도. 기출문제를 분석한다는 건 뭐냐? 문학에서의 기출문제의 분석은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게 뭐냐? 결론으로 답을 도출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해당 작품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내면 자연스럽게 답이 도출되도록, 귀납적이죠. 하나하나 확인한 다음에 근데 우리는 자칫 어떻게 공부할 수 있다? 답만 딱딱 만들어 놓습니다. 어디서 가져다가. 그리고 거꾸로 답으로 문제를 풀어요. 답을 놓고 문제를 푼다. 아주 틀린 방법은 아니지만 시험장에는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과정으로 가야 된다는 거.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역시 첫 번째, 반드시 실제 작품을 분석한다. 스스로. 단 여기서 다 보여준다. 제가 수업을 한다면. 직접 송원이 직접 그 고민의 과정들, 스톰의 과정들을 보여줍니다. 사고구술을 해준다. 그냥 읽고 여기 나와 있는 거, 자, 이 작품은 밑줄 치세요. 이런 내용이죠. 화자 이것저것. 이건 공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공부가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들을 건너가게 만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제가 헤매고 그래서 답을 찾는 과정들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걸 토대로 여러분들이 모델 삼아서 스스로 분석 연습을 해보게 될 것이다. 두 번 똑같습니다. 작품을 나의 삶과 관련 지어야 의미학습이 된다. 두 개는 똑같습니다. 역시 문학작품도 끝없는 질문을 던진다. 화자는 누구야? 어디 있는 거야? 어떤 마음인 거야? 어떤 처지야? 무슨 감정을 갖고 있지? 이 김은규 선생이, 고대 김은규 선생님이 세 가지만 알면 화자는 누구야? 화자의 처지는 어때? 화자는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지라는 세 가지 질문만 던지면 시의 50%를 그걸 찾아낸다면 시의 50% 이상을 이해한 것이다. 해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내용과 방법으로. 자, 그리고 다시 정리합니다. 또 다 나왔어요. 이면 공부와 1차 시험, 2차 수업 시험, 그리고 현장. 아까 말씀드렸죠. 연결돼 있다는 거 모두. 애초에 내가 공부할 때 현장을 염두에 두고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 평소에. 내가 만날 아이들, 내가 가르칠 아이들을 가상이라도 상정해 놓고 수업을 하셔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 가장 좋은 건 이런 거예요. 인형을 하나 갖다 놓고 설명해 보는 겁니다. 내가 공부를 했어요. 어떤 작품을 공부했거나 어떤 이론을 공부했다. 자, 그걸 딱 덮어놓고 이 인형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더 좋은 건 뭐냐 하면 가장 가까운 가족한테 설명해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작품을 공부했어요.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엄마 불러. 자, 어머니는 우리 공부와 전혀 무관하시죠? 그럴 가능성이 높죠?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을 직접 하고 있지 않으셔요. 근데 엄마가 이해할 수 있게끔 작품도 설명하고 이론도 설명하고. 또는 동생, 제일 만만한 게 동생입니다. 초등학교 다녀도 괜찮아요. 앉혀놓고 설명합니다. 과정을 반드시 공부하는 과정에서 거쳐야 된다는 거 이해를 해두시고요. 자, 여기 이제 마지막입니다. 담쟁이라는 시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벽, 우리는 벽에 너무 계속 부딪힐 겁니다.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다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하나는 담쟁이 수천 개를 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그 힘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부딪힐 수많은 난관을 넘어갈 힘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기본적인 설명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사전 질문이 몇 가지가 나와 있었는데요. 사전 질문에 대한 그 간단한 답변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초수생인데 어떻게 계획을 짜서 공부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계획은 뭐 사람들마다 너무 많이 다르고 또 서로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걸로 대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영역이 있다. 국교로에는 화독작의 영역이 있다. 그 안에는 또 세부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는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가, 고전산문 4개의 영역이 있구나. 그래서 일단 영역별 공부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욕심 부리지 마시고 영역별로, 다만 나는 매일 각각의 영역을 모두 공부할 거야 이럴 수도 있고요. 이제 선택의 문제죠. 또는 나는 뭐 월화는 어떤 영역을 공부하고 수목은 어떤 영역을 공부하고 이렇게 영역을 끊어서
날짜별로 공부할 수도 있겠다. 크게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초시생이라 교육학 방향 잡기 어렵습니다. 초시생이라 이거는 교육학인지 국교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역을 나누고 그 영역을 매일 조금씩 공부할 것인지 아니면 특정 영역을 가지고 날짜를 나누어서 그죠? 그렇게 공부할 것인지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문학작품 중 소설이 너무 어렵습니다. 비법이 있나요? 짧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읽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을 찾지 말고요. 우선 소설 전문을 읽는다, 이걸 전제로 세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걸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좀 난감하고 어려운 점은 뭐냐면 이런 우리가 오해가 있습니다. 오해를 일단 불식시키세요. 오해는 지금까지 1997학년도부터 2014학년도까지 출제되었던 소설 작품, 현대 소설로 이제 한정한다면 소설 작품의 분량이 어떻게 되냐? 단편입니다. 90%가 단편이다. 심지어는 3장짜리도 있어요. 3장. 장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냐? 몇 개 나온 건 무정. 이런 거, 이광수의 무정, 이런 거 장편입니다. 그거 5%도 안 돼요. 5손가락 안에 듭니다. 몇 개 안 돼요. 나머지 중편이 좀 있습니다. 중편. 뭐 염상섭의 만세전 같은 경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우리가 겁을 먹느냐? 소설을 왜 겁을 먹느냐? 길고 장편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 자꾸 여러분들의 두려움을 제가 자꾸 제거해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왜? 미리 겁을 먹으면 시도도 안 합니다. 여러분 돌아가셔서 확인할 거 정말 송원의 말에 틀리냐 맞냐? 1997학년부터 2020 지금 2학년도까지 시험 쳤습니다. 그 중에 나온 소설 중에 90%는 단편이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비법의 1번은 전문을 읽는다. 하나 더 들어가면 지금 뭐 다 알고 살 수 없지만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돼요. 소설에도. 그게 뭐냐? 소설의 구성 요소입니다. 제목이 뭐야? 인물. 누구야? 이거 기본 아닙니까? 그 인물들이 어떤 사건에 연관되지? 사건에 연루되면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언제야? 어디야? 자, 이 말을 정리하면 뭐가 되죠? 소설 구성 3요소, 인물, 사건, 배경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 정도로 일단 지금은 말씀을 드리고요. 문학 분석이 제일 힘든데 어떻게 해야 할지 감도 안 잡히는데 조언을 부탁드려요. 마찬가지입니다. 시라면 아까 3가지 말씀드렸어요. 시라면 제목을 일단 기본적으로 던지고 화자, 누구, 어떤 상황, 처지, 어떤 감정, 질문을 던지라는 거예요. 질문. 그냥 읽지 말고 질문을 던지면 얘가 대답을 해줍니다. 시가. 소설도 제목은 뭐고 어떤 인물이 나오지, 어떤 사건이 등장하지, 언제 어디서 일어나는 거지 라는 질문을 던지며 읽으면 소설이 답변을 해줍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배웠어요. 과거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단 내가 잘못 오해하거나 부족한 배경 지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읽고 해석한 후에 전문적인 비평가가 써놓은 해설을 참고하는 거죠. 비교하는 겁니다. 내가 읽은 것과 비교도 하고 부족한 건 채우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5번, 문학작품을 분석할 때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처음이라 무조건 꼼꼼하게 봐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은데 한 작품을 꼼꼼하게 보는 것과 여러 작품을 눈에 익혀드는 것 중 무엇에 더 초점을 두어야 할까? 처음이라면 깊이 보는 게 좋습니다. 처음이라면 시간이 걸려도 괜찮다. 왜? 그것이 단계가 올라갈수록 점점 빨라집니다. 그래서 처음 문학작품을 분석하는 경우라면 시간을 제한하지 말자. 내가 할 수 있는 한 대로 한번 최대한 깊이 탐구해 보자. 한 작품 한 작품씩.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배경지식도 바뀌고 내 안목도 바뀌고 내가 이 자리에서 저 자리로 건너가게 되고 눈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달라지면 그 익힌 바대로 조금 더 간편하게 쉽게 보여지게 된다. 반드시. 이 질문은 어떤 질문 같냐면 이런 거예요. 갓난 아기가 한 살쯤 돼가는 이제 기다가 이제 쓰려고 그래. 근데 자꾸 넘어지니까 질문을 던집니다. 엄마, 나 이거 대충 걸어야 되는 거야? 아니면은 다리에 심하도록 계속 걷도록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엄마한테 질문, 엄마 뭐라고 그랬어요? 대충 걸어, 대충 걸어. 나중에 다 뛸 수 있으니까 대충 걸어.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넘어져야 돼. 라고 말해도 못 알아듣겠지만 아이는 계속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시도하고 넘어지고 시도하고 넘어지고 그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걸 겪어야만 걷고 뛸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이해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왔는데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기출을 반복하다 보니 답을 외우게 되는 경향이 큰데 기출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출은 제시문을 분석하는 것 또는 작품을 분석하는 게 우선입니다. 언제나 기출 문제를 볼 때. 그러니까 한 번 봐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한 번 볼 때 읽혀진 내 눈에 보인 것과 두 번 분석할 때 보인 것과 세 번 볼 때 분석하는 거 다릅니다. 그래서 기출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지고 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마치 한 번만 제대로 분석해서 답을 딱 내면 끝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 팁을 말씀드리면 이 외우게 되는 경향이라는 건 약간 여러 번 본 것 같아요. 좀 본 친구. 그죠? 그러면 타성해졌습니다.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 문제를 초등학교 6학년 아이에게 설명한다. 누군가에게 설명하기 위해 공부하는 거라면 그럼 달라집니다. 맥락과 상황을 바꾸면 똑같은 내용이 달라지고요. 내 머리에서 스톰이 일어납니다. 이게 메타인지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좀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저에게는 문학 답안 작성 방법 구구절절한 답이 된다. 어떻게 이제 이 친구도 조금 공부를 해본 친구 같습니다. 이제 어떤 문제를 풀 때 답이 좀 길어진다거나 구구절절해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은 이렇게 이해를 좀 들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혹시 예를 철수다 이렇게 하면 철수 친구의 집에 가는 방법에 대해서 저에게 좀 설명해 줄래요?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철수님 집이 어디죠? 어떻게 가요?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해 줄까? 한 가지. 두 번째 질문. 제가 갑자기 지금 부산까지 가는 자전거로 가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라면 어떨까요? 두 번째는 못하겠죠? 잘 쉽지 않습니다. 내가 능숙하고 잘 알고 있으면 눈에 딱 보인다. 내가 딱 알고 있다. 그러면 쉽게 말해지고 쉽게 써진다. 간결하게 써진다. 잘 모르면 잘 이해를 못했으면 안 써집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의 답이 왜 깔끔하게 안 써지느냐?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아까 본질, 바탕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공부할 때 아까 뭐라 그랬죠? 공부하는 그동안 내가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그걸 아무 관계없는 사람 또는 초등학교 6학년의 동생에게까지 설명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근데 이건 이미 인지 심리학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아무 관계없는 사람에게 설명을 하다 보면요, 내가 모르는 게 나타납니다. 그게 메타인지죠. 100가지를 설명해야 되는데 한 20가지가 내가 명확히 모르고 있던 게 그때 나타나요. 그걸 다시 확인하는 거죠. 이해를 돌아가시면 요즘 유튜브에 많이 보시잖아요. 거기에 요즘에 가장 많이 나오시는 교수님이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의 메타인지 학습법. 우리가 그토록 국교론에서 말하는 상위인지 맨날 점검하라. 점검하고 조정하라. 차원으로만 공부하는데 메타인지 학습은 학습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심리학과, 뇌과학과. 그게 동일한 조건에서 공부하더라도 어떻게 스톰을 일으켜서
메타인지를 활용하느냐에 따라, 내가 알고 있는 거 모르고 있는 거에 따라 하늘과 땅의 수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IQ 차이 때문도 아니고요, 대학교의 높낮이 차이도 아닙니다. 능력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거 답안 작성본 보면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알면 쓸 수 있다. 근데 우리가 할게요. 쓰기 전에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쓰려고 하는데 쓰기 전에 공부한 내용, 내가 문제를 풀었다. 이 푼 내용을 말로 초등학교 6학년 동생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할 수 있는가? 그럼 쓸 수 있습니다. 한 줄로 끝나요. 간결하게 끝난다. 중원본 할 필요도 없이. 그러니까 이게 저 시험장에 가서 해결돼야 될 문제가 아니라 공부하는 사이사이에 계속 공부하고 인용 얘기라도 설명해보고, 없으면 그냥 펜 하나 들고 집에 벽에다가 하세요. 벽에다가. 자, 철수야 잘 들어. 하라고. 문 잠그고. 막 떠들다가 또 엄마 들어오면 얘가 또 이상했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딱 인용에다 놓고, 자, 철수야 잘 들어. 나 지금 이 시를 공부했거든. 자, 이 시를 내가 한번 너에게 설명해 볼게. 이 작업을 공부 시작부터 시험 볼 때까지 하라. 이렇게 좀 이해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있네요. 이게 방법, 내용, 기타로 나눴어요. 최신 기출 경향, 또 바뀐 교육과정과 더불어 2023 시험의 출제 경향은 어떨까요? 최근의 출제 경향이든 하여튼 2014학년부터 우리가 따진다면 그 이전도 마찬가지지만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암기 능력, 맹목적 암기 능력을 보는 시험이 아니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존재. 우리는 그래야 되니까 평생. 이해되시나요? 맹목적으로 암기해서 푸는 시험이 아니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쪽으로 시험은 계속 변해가고 있다. 이유는 뭐냐?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뽑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우리를 뽑아가는, 픽미 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교단에 섰으면 좋겠느냐? 앵무새처럼 자료 외워서 온 사람은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 사람은 애들을 그렇게 가르칠 가능성이 높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도 그런 방식으로 1차도 2차도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스스로 사고하고 맹목이 아니라 눈을 가진 친구들, 스스로 이해하고 간결하고 쉽고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교사가 당장 내년 3월, 후년 3월 2일 날 교단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다음에 기타 질문입니다. 좌석 선정 여부 스터디. 좌석 선정, 예를 들어 직강의 경우에 좌석을 지정하느냐,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먼저 오면 먼저 온 대로 앉아서 수업을 받습니다. 자기 지정적 대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스터디 진행이 뒤에도 나오지만, 스터디 진행은 국교론, 일단 기본적으로 국교론의 경우에는 스터디를 구성해 드립니다. 국교론은 한 5명씩 스터디를 구성을 해드린다. 그럼 하는 일은 뭐냐? 하는 일은 기출 문제를 분석하는 겁니다. 각자 1번 각자 공부를 막 스톰해와야 돼요. 막 자기가 나름대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옵니다. 그럼 모이겠죠, 5명이. 예를 들어 전주에 과제를 내주면 친구들이 가서 동일한 과제를 내드립니다. 여러 조가 있어도. 그러면 각자 돌아가서 자기의 방식대로 공부를 해와서 그 다음 주 수업이 끝난 다음에 모입니다. 모여서 5명이 토론을 해요.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기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그 안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 것들이 생기겠죠. 문제에 봉착하거나 5명이 모두 해결 안 되는 부분들, 그것을 제가 직접 함께 도와드립니다. 문학의 경우에는 기존의 얘기입니다. 계속 되어 온 게 따로 스터디를 구성하진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구성되느냐? 국교론에서 만들어진 스터디를 그대로 문학에서 스터디를 구성합니다. 친구들이 그 이제 제가 누구라고 지정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국교론에서 스터디하던 친구들이 그대로 문학에 와서 스터디를 구성하고 진행을 하고요. 내용은 주로 어떤 걸로 그럼 스터디를 하느냐? 국교론도 마찬가지겠지만 문학도 일단 그 작품 분석 스터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분석 스터디도 진행을 해왔어요. 그동안 친구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올해 조금 달라지는 부분은 뭐냐면 국교론, 문학, 문법 세 과목을 동시에 수강하는 경우에 수강생들은 그 친구들 내에서 스터디를 모두 구성해 줍니다. 그리고 국교론, 이론, 기출, 문학, 이론, 기출, 또 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론, 기출 관련된 학습을 미리 과제를 주고 시키고, 그리고 그 친구들은 따로 관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담임반이라고 정했어요. 무슨 내가 나이가 지금 24살인데 여기까지 와서 내가 무슨 학생이 돼야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도와드린다라는 겁니다. 피드백 해드리고 서포트 해드리는 거. 마치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한 반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 한 반의 친구들을 1번부터 뭐 몇십 번 친구까지 1대1로 관리를 해드리겠다. 스터디도 관리를 해드리겠다. 그래서 우리 학원이나 우리 카페, 김준현 송원 그 다음 카페가 있습니다. 가시면 우리 학원 공지사항에도 있고요. 담임반 제도라고 하는 것을 새로 만들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학, 문법, 독교론이 아니라 아마 국교론인 것 같아요. 잘못 쓰신 것 같아요. 임용 과목의 커리큘럼, 1년 커리큘럼 가지고 궁금합니다. 이거는 우리 요 책자, 설명의 책자에 7쪽에 나와 있습니다. 연간 커리큘럼 7쪽에. 이거를 뭐 다 지금 설명드리는 그렇고, 가장 기본적으로 보면 실전 그러니까 1, 2월 2달 단위로 끊어집니다. 2달 단위 1, 2, 3, 4, 5, 6까지가 상반기 강의입니다. 그래서 그 1, 2월을 실전 대비 과정 1, 3, 4월을 실전 대비 과정 2, 5, 6월을 실전 대비 과정 3, 이렇게 나눕니다. 이때 진행되는 내용은 조금 중복되는 것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국교론의 경우에는 1, 2월 달에 이론 학습을 합니다. 화법, 독서, 작문, 기본 이론 학습을 진행할 겁니다. 기본 이론 교재를 가지고. 3월, 4월로 오면 국교론은 화법과 작문, 이론 플러스입니다. 이제 1, 2월에 했지만 플러스 교육과정엔 교과서. 우리가 아까 내용 말씀드렸잖아요. 1, 2월은 기본 이론, 화독자 기본 이론. 3, 4월은 기본 이론 또 하고 플러스 그것이 교과서에, 교육과정에 어떻게 실현되어 있는가를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3, 4월은 화법, 작문. 5, 6월은 독서, 문학교육과정과 교과서를 학습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1월부터 6월까지의 커리큘럼이다. 그 다음 과정은 문제풀이와 모의고사로 나뉜다. 문제풀이는 7, 8, 9월 우리 표에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영역별로 문제를 푼다. 화법, 독서, 작문 순서대로요. 한 3주씩, 4주씩.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가, 고전산문 한 3주씩, 4주씩. 그렇게 진행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10월, 11월은 모의고사입니다. 전 영역을 기출문제와 동일하게, 임용시험 기출문제와 동일하게 A, B형으로 나누어서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을 갖게 된다. 그리고 이제 문학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월은 똑같습니다. 1, 2월 실전 1. 이때는 뭘 하느냐? 문학 이론, 문학사. 그 다음에 각 영역별 작품 분석의 일부. 시간이 우리가 길지 않기 때문에 8주라는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문학 이론, 문학사, 그 다음에 현대시 1주, 현대소설, 고전시가, 고전산문 한 주씩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지, 작품을 분석해야지 분석 방법에 대한 수업이 진행된다. 1, 2월에는. 3, 4월은 현대시, 현대소설 4주씩 집중 분석 기간이에요. 직접 제가 사고구술로 보여드립니다. 그 다음에 5, 6월은 고전시가, 고전산문 영역 역시 작품 분석. 그 속에 문학사도 다시 한번 반복하고요. 기출문제도 풀어드립니다. 그렇게 커리큘럼 진행된다는 거. 7, 8, 9, 10, 11월은 같습니다. 영역별로 나눠서 하는 거. 그 다음에 무료 수강 강의 이후에도 카페에 질문 올려도 되나요? 일단 카페에 자유 게시판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는 그 가입의 여부에 관계없이 글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은 글들을 쓰고 응답받고 하는 것은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왜 그러냐? 이유는 그 과정 전체 커리큘럼을 다 들으면서 오는 친구들. 왜냐하면 그 질문 자체가 수업 시간에, 강의 시간에 또는 공부한 내용들, 돌아가서 공부한 내용들에 대한 의문이나 공부한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무료 수강의 경우에는 어떤 한정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자유 게시판에 질문은 하실 수 있고요. 그 이외의 게시판들은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공부하고 함께 강의실에서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질의응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커리를 대학교 3학년 때 탔는데요. 혹시 이번에도 책을 새로 사야 할까요? 아마 3학년 때 수업을 들으셨던 분 같습니다. 책은 이렇게 올해 바뀌는 책이 있습니다. 바뀌는 책은 기출문제집이라는 게 바뀝니다. 기출문제집. 바뀌는데 크게 바뀌는 게 아니고요. 올해 문제와 작년 문제, 제가 한 2년 정도에 한 번씩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새로 나오는 기출문제집은 작년 문제, 재작년 문제, 이렇게 빠진 연도의 문제가 추가되어서 하나가 나올 거고, 또 하나의 책은 문학을 보는 눈이라는 책이 있어요. 문학을 보는 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A4 용지로 길게 돼 있는 이 책을 학원만 판매했는데, 그러지 않고 이게 너무 어떤 요구가 많아서 일반 서점 판매로 바코드를 찍어서 서점 판매로 바꾸고, 편집도 다 내용은 동일합니다. 바꾸어서 새로 신간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책을 사야 할까? 안 사도 좋습니다. 갖고 있다면. 단 불편한 점은 조금 있을 것이다. 페이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조금 감안한다면 가지고 계신 책 이외의 것을 구입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여튼 긴 시간 말씀드렸고요. 자, 2022년 한 해 매일매일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안목을 갖고 건너가시기 바라고요. 2023학년도에는 교단에서 멋지게 아이들을, 내후년 3월 2일이죠. 그죠? 기원합니다. 그동안 하여튼 긴 시간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